뭐 중국이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사실 한국도 내부 경제 상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. 예. 우리도 상당히 어려운데 현재 한국 경제의 현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이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서서히 나빠지는 국면이다. 아, 예, 제가 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집권기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해보니까요. 네.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한 단계 떨어졌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. 이게?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10%, 전두환 때 10%,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 7%,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5%, 그 다음에 뭐 이명박, 박근혜 정부 때 이제 3%로 떨어지고 아, 지금 이번 정부 때 지금 2%로 떨어지거든요. 아, 그래요? 근데 그 떨어지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예요. 음, 우리나라 흔히들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러는데요. 네네.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제가 현재 추정해 보면 한 2.8% 정도 나와요. 아, 예. 근데 그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예요? 잠재 성장률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는데요. 첫 번째 생산 측면에서는 노동, 자본 이런 생산 요소를 안정 고용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능력. 아,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. 이게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아, 네. 이게 이제 2%로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우선 그 생산 측면에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. 우선 노동이 감소하거든요. 예, 일할 수 있는 인구가 15세에서 64세라고 그러는데요. 이게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어요. 아, 그리고 올해부터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, 작년 보니까 34만 명이 태어났고 32만 명이 죽었어요. 근데 올해부터는 죽는 사람보다 태어난 아이들이 더 적을 거라는 거죠. 아, 예. 그래요?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자본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자본 투자 증가세도 계속 둔화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올해 그 설비 투자 보면 큰 폭의 마이너스 하는데요. 투자가 안 되니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생산성이 증가해야 되는데 네. 생산성이 증가하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뭐 각 경제 주체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거든요. 참 좀 안타깝습니다. 예,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도 2% 초반대 한 5년 후면은 1% 후반으로 떨어지라고 보고 있어요. 아, 상당히.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지금 우리나라 10년 국제 수익률이 1.2%, 미국은 1.5% 안팎이거든요. 우리 10년 국제 수익률이 미국보다 낮습니다. 근데 이런 국제 수익률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, 미래의 물가가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금융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갈수록 우리 경제 성장률, 물가가 미국보다도 더 떨어질 것이다. 그렇게 금융시장이 기대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 경제 뭐 겨우 뭐 2% 초반 전년 동기비로 미국은 그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. 그다음 미국 소비자 물가 상반기 1.6%, 우리나라 0.6%밖에 안 됩니다. 금융시장이 기대한 것처럼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정확히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의 판단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네요. 예, 돈이라는 것은 참 눈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데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돈이 앞으로 그 돈 안에는 앞으로 경제 흐름도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.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 계속 성장해 온 게 이제 수출 주도로 성장해 왔잖아요. 근데 이제 점점 수출과 관련해서도 하락세를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? 예, 과거 뭐 제가 자랄 때는 뭐 3조 호황 등 수출이 감소한 거를 별로 생각을 못 했거든요. 그렇죠. 계속 성장했으니까. 예.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수출이 감소하는 애가 가끔 있어요. 아. 예. 그래서 수출이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.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 구조를 보면요. 중국하고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내 가지고 그 돈을 중동하고 일본에다 쓰는 구조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. 근데 중국, 미국이 싸우면서 둘이 수요가 줄어드니까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. 그 다음에 다행히 유가가 많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만 원유는 계속 소비할 수밖에 없고.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일본인데 일본에서 지금 깡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? 핵심 소재를. 그러게요.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. 예.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그런 수출의 한계가 느껴진다고 하면 이제 내수가 살아야 되는데 내수가 살기도 참 쉽지가 않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예. 지금 우리 가계 부채가 뭐 1,550조 정도 되거든요. 네. 사실
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 이후 각 경제 주체가 부실해졌는데 미국 같은 데는 정부가 부실해졌고 중국은 기업이 부실해졌고 우리는 가계가 부실해졌어요. 그러니까 가계가 부실해졌기 때문에 사실 소비가 뭐 많이 될 가능성은 더 낮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기업들이 지금 작년 말 현재 627조 정도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. 내부 기업 유보율 예, 이런 거.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 보면은 627조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. 네. 그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러네. 그런데 기업들이 미래에 그 투자할 때 있으면 투자를 하거든요. 그렇죠. 예, 투자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측면이가. 근데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뭐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지만 못한 점 하나를 고르라면은 저는 기업의 투자 심리를 너무 위축시켰다. 그렇죠. 이거는 우리 정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그 위축시킨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소득주도 성장인가요? 뭐 그래가지고 임금을 올렸다든가 이런 어떤 정책 때문에 사기가 떨어진 건가요? 기업들이 아니면 무슨 다른 요소가 또 있을까요? 그러니까 주 52시간 근무제, 뭐 최저임금 이런 걸 언젠가는 해야 되긴 해야 되거든요. 네. 예, 그런데 그런 것이 경기가 확장 사이클에서 했으면은 부작용이 좀 그리고 또 계속 규제 말로만 풀어준다고 그러고 실제로 규제 하나 별로 안 해주고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기업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지금 이제 뭐 가계부채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일자리를 늘리는 거예요. 일자리를 그러니까 경제가 막 화랑이 돼야 되는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내년 예산도 510조 정도 좀 편성했지 않습니까? 네네. 정부가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예. 그래서 경제 주체가 가계, 기업, 정부, 해외 부분이 있는데요. 가계는 이제 부채는 많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자금 잉여 주체거든요. 쉽게 말하면 가계는 금융에서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이 많습니다. 그런데 기업이 자금 부족 주체인데 이 기업들이 돈은 있는데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잉여 주체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. 네. 뭐 가계도 잉여 주체, 기업도 잉여 주체 그러면 어딘가는 자금 부족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네, 그래서 우리 돈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왔고요. 그래서 정부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사실 올해 우리 2분기 경제 성장을 보면 전기비 1.1%였는데요. 정부 부분의 기여도가 1.3%포인트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안 썼다면 우리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%가 넘었다는 것이죠. 예.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돈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미래 성장을 위해서 잘 써야 되는데. 그렇죠. 쓰는 거는 쓰더라도 그게 정말 일시적인 것보다는 지속적인 성장의 어떤 기초가 되는. 네. 그러니까 일본이 1990년대 초반에 우리 같은 상황에 들어섰거든요. 가계도 소비 안 하고 기업도 투자 안 하니까 정부가 돈을 썼어요. 근데 정부가 돈을 잘못 쓰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작은 사업에다 점화 시설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썼거든요. 네, 그런 식으로 돈을 쓰다 보니까 경제는 못 살려놓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 지금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30%가 넘었지 않습니까? 정말 우리가 그리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어요. 선생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거 정말 정책 당국자들은 좀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 교수님 그 책 가운데 보면 앞으로 이제 제로금리 시대가 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이 제로금리 시대가 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저는 이렇게 참 와닿지가 않아가지고. 네, 그러니까 제가 금리가 제로금리 시대가 온다 그 주장은 뭐냐면 앞으로 잠재 성장률이 계속 많이 떨어진다. 그러니까 금리에는 미래 경제 성장률이 들어있거든요. 그다음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투자가 저축보다 낮습니다. 저축이라는 게 자금 공급이고 투자가 자금 수요인데요. 돈이 남아돈다는 거죠. 그래서 가끔 은행 지점장들이 저한테 이런 농담을 해요. IMF 경제기 전에는 목에다 힘주고 다녔는데 요새는 고개 숙이고 다닌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기업들이 돈 안 빌렸으니까.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자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니까. 그 다음에 요새 은행들 가면은 제가 여러 은행 자문위원을 하고 있으면 고민 많아요.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씁니다. 은행이 돈이 들어오면은 가게에 빌려주든지 기업에 대출해 주든지 그게 대출해 주고요. 아니면 유가증권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. 주식 아니면 채권. 근데 가게도 저축, 기업도 저축.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돈을 좀 못 쓰는 거죠. 언제 무슨 일이 생길까 봐. 그러니까
대출이 안 되니까 은행들이 그 돈 가지고 유가증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. 주식은 안 삽니다. 위험이 높다고. 채권만 사거든요. 그래서 정부가 이제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할 텐데요. 네. 이제 국채 발행하면 뭐 구축 효과에서 금리가 오른다 그러는데 그 국채를 은행들이 다 사줄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그 일본의 그 정말 잃어버린 20년인가? 그때 있었던 그 상황하고 똑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? 일본이 98년부터 기업들이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이 됐어요. 네. 그러니까 일본 은행들이 채권을 사죠. 그래서 98년에 일본 은행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한 10%였는데 32%까지 올라가거든요. 그러니까 금리가 0%까지 떨어지니까 누가 망합니까? 보험회사가 망합니다. 자금에서 이익을 못 내니까. 예, 보험 상품 팔 때 최저금리 몇 %로 주겠다. 네. 그렇게 약속하고 금융상품을 팔았거든요. 네. 근데 금리가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역마진이 나가지고 일본의 보험회사 13개가 4개로 통폐합이 됩니다. 그런 또 일이 있군요. 예, 저는 우리 금리도 뭐 시간의 문제지 0%로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. 그러면 우리 보험회사들, 제가 뭐 한 달 전에도 보험회사 그 회장, 사장단들 조찬해 놨더라고요. 그래서 강의 한번 해달라 해서 강의 한번 했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작년부터 보험회사들이 3조 8천억 정도 역마진이 났어요. 많이 났네요. 그럼 올해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? 더 나겠네요.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보험 가입할 때도 이 보험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지. 그리고 지금 우리 국채 수익률 3년물이 지금 최근에 1.1%까지 떨어졌거든요. 네. 근데 우리 기준금리 1.5%예요.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다는 겁니까? 기준금리를 앞으로도 더 내려갈. 두세 차례 올해 더 내려야 된다. 근데 과거 보면은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한국 기준금리가 또 인하됐어요.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기준금리 0% 시대가 도래한다. 0%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